컴퓨터 이슈. 네,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봐주시겠어요? 나온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방송을 누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안 보이는데?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에 저는 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네, 저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제3회 한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정회경 교수입니다. 오늘 간단히 행사의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은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로 2005년부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기념일입니다. 지난 1980년 10월 27일 세르비아 벨그라드에서 열린 제2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시청각 기록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권고문이 채택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청각 기록물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한 역사적인 날이고요. 이 총회를 계기로 유네스코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 27일을 세계 시민들에게 시청각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제정은 2000년대를 전후해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정치, 경제, 물리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의 시청각 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국제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여 개 전 세계 시네마테크, 또 방송사, 박물관, 도서관, 또 영상 아카이브 유관 기관들이 이것을 기념하는 상영이나 전시나 학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행사 진행이 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올해는 이 시간 현재 전 세계 77개국에서 오늘을 기념해서 이번 주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새 공공영상 문화유산 정책 포럼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전에는 18년도에 저희 포럼에서 간단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만 배포를 한 바가 있었고요. 2019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유네스코 아트 무형유산센터 그리고 많은 아카이브 관련 회사들의 후원을 통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10월 27일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한국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제3회 한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 포럼이 또 2020년 그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김혜준 이사장님께서 개회사와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포럼이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만 4년이 지났네요. 오늘 뭐 처음 만나뵌 분도 계실 텐데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우리가 느끼는 고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전체를 다 해결할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결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텐데요. 그 한 가지 목적이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또 두 번째 목적이 하나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즐거운 변화를 작당모의하는 공동체. 말하자면 일상적인 작당모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게 우리 포럼에 지향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딱딱한 목표, 목적이 있다면 부드러운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멀리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차근차근 가는 그 도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좀 행복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이 기록화라고 하는 게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확인하고 만나가는 인류학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과정 자체가 행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 포럼이 운영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공식적인 사단법인 출범을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이제 우리 유영식 전 기자님이 타계하셨는데 이런 일이 제발 좀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한 10년, 20년 최소한도 이 기간 동안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우리들이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혜준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포럼이 발족된 이후로 함께 활동하다가 지난 4월 고인이 된 고 유영식 YTN 부장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유영식 부장님의 이력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YTN 영상자료실에 입사를 했고요. 2016년 사단법인 한국조사기자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2018년 서울미디어대학원 미디어 경영학 석사 졸업하시고 2018년 19년은 졸업 논문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방송영상 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 방안 연구, 그리고 EBS 미래교육연구소의 에듀테크 기반의 EBS 클립뱅크 학습 모델 및 서비스 전략 개발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2019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지난 4월 30일 사고하셨습니다. 오늘 추모사는 유영식 부장님과 초기부터 포럼을 함께 해준 김혜준 이사장님, 그리고 안혜룡 감독님, 그리고 최효진 연구원님, 강진욱 대표님,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에서 유영식 부장님의 지도 교수로 계셨던 노명환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한 줄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명한 분들은 화면 공유된 추모사를 보고 한 줄씩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을 한국에서 세 번째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고 유영식 YTN 아카이브 부장님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안혜룡 감독님. 제가 마저 읽을게요. 고 유영식 부장님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에 대한 한국의 기념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여러 동료들과 함께 새 공공영상 문화유산 정책 포럼을 만드시고 한국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 열정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윤영한 교수님. 오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읽어주시죠. 고유영식 부장님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한 박사과정에 입학하셔서 시청각 문화유산으로서 공공영상 기록들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국기록과 정보문화학회 발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 공공방송영상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공공영상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영식 부장님은 이 주제를 일생의 화두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병마를 얻어 그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지난 4월 30일 유영식 부장님이 고인이 되면서 우리 모두는 깊은 슬픔을 함께했고 그동안 간절한 그리움으로 유영식 부장님을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시청각 유산으로서 공공영상 아카이브의 풍요로운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오늘 유네스코 지정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에 대한 한국의 제3회 기념일에 작지만 정성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추모합니다. 네, 이렇게 추모사를 읽고 보니까 유영식 부장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워집니다.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고민하는 우리들 곁에 늘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늘 그 외국 기관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상영회가 가장 많고요. 학술대회, 전시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포럼에서는 영상문화유산, 즉 오디오비주얼 헤리티지 활용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행사는 공공방송 영상 콘텐츠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먼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아카이브 리서처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마민지 감독님의 발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민지 감독님은 지난 2017년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80년대 한국 도시 개발사를 다룬 다큐 버블 패밀리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또 2018년부터 국내외에서 아카이브 리서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민지 감독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민지라고 합니다. 화면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끄미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에서 아카이브 리서처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논의를 미리 진행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말씀을 전해 들었었는데, 제가 중간에 갑자기 좀 끼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부끄러운 마음도 있지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아카이브 리서처로 이제 영상 아카이브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제 경험들을 사례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카이브 리서처라는 어떤 직군 내지는 직업이 약간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좀 아키비스트라는
말로 아카이브를 기준에 어떻게 이제 잘 아카이브를 해나갈 것인가 이렇게만 조금 논의가 됐었던 것 같아서 아카이브 리서처는 이제 제가 처음 들었었던 게 해외의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핫독스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기존에 이제 아카이브 자료들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던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아카이브와 관련된 포럼이 있다고 해서 영화제 내에서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그 자리에 정말 수백 명의 아카이브 리서처 분들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이브 리서처라는 직업이 이제 영화계 안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푸티지들, 영상 자료들을 새롭게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혹은 어떤 영화 제작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영화 안에서 새롭게 이 영상들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그걸 크리에이티브한 시선으로 다시 발굴을 하고 영화 안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브릿지가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인식을 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아카이브 리서처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 그래서 이후에 아카이브 밸리라는 아카이브 리서처 그룹에서 스카이프 미팅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카이프 미팅을 진행을 해서 이 사이트에 한국에 있는 아카이브 리서처로 저도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협업을 했었던 영화들의 예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제작사들이랑 협업을 하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제작사들 가운데서 한국의 영상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작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진행을 많이 했었고요. 아일랜드의 다큐멘터리 제작사에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투 더 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아카이브 리서처로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주요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달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각 나라의 어떤 영화들을 수집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최종적으로는 한국영상자료원 쪽으로 컨택을 해서 달이 나오는 한국 영화들 몇 편을 이제 소개를 해서 전달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헝가리에 있는 트레인스라는 기차들이 나오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는 제작사와도 같이 컨택이 됐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원하는 것들이 한국 전쟁에 나오는 기차 이미지들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전쟁에서 기차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했었던 것들은 주로 이제 KTV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푸티지들 중에서 기차가 나오는 영상들을 찾아서 이제 연결을 해드리는 식으로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작업을 했었던 다큐멘터리 중에는 백남준 작가님에 대한 다큐멘터리의 아카이브 리서처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아만다 킴이라는 재미 교포이신 미국 감독님이랑 그리고 국내 제작사가 국제 공동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내 제작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아카이브 리서처로 참여를 하게 됐었고, 이제 백남준 작가님 관련 자료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찾게 됐었어요. 제가 지금 야외에 있어서 약간 소란스러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방송사별로 이제 백남준 씨가 나오는 자료들을 검색을 하면서 이제 자료들을 전달을 드렸고요.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작업 가운데서는 그 한국의 아이스 하키 팀을 촬영한 핀란드 다큐멘터리 팀이 있었습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 스포츠와 관련된 푸티지들을 찾고 계셨었고, 그래서 이 하키드림즈라는 핀란드 팀이랑 한국 아이스 하키와 관련된 영상들을 리서치를 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연결해드리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아시아나 한국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된 푸티지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랑 연결을 해서 영상을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와 같이 아카이브 리서처들을 아카이브 밸리와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컨택을 하거나 혹은 각
국가별로 그 소규모 제작사들의 한국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아카이브 푸티지를 잘 알고 있는 감독이 있냐라고 문의를 이제 아름아름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식으로 그렇게 컨택이 됐었던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 포럼에 초대를 받게 됐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페이스북에 최근에 아카이브 리서처로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글을 쭉 남겼었는데요. 이 글을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기관별로 이용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로 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고 혹은 담당자분들께 전화를 막 드려서 닥달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 담당자분들 그 같은 부서에 계실 법한 분들께서 같이 지금 접속을 해주셔서 상당히 민망한 마음으로 이 발제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KTV랑 일을 할 때는 사실은 검색이 굉장히 용이하게 홈페이지가 되어 있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사실 제일 먼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기관이 KTV였었던 것 같아요. 주로 한국전쟁 관련된 푸티지를 많이 원하시거나 북한에 대한 푸티지들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KTV를 먼저 우선적으로 조금 검색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먼저 리서치를 시작을 하는 편인데요. 검색도 되게 용이하고 프리뷰도 제가 제공을 부탁을 드리면 워터마크가 찍혀있는 프리뷰를 제공을 해주시기도 하고 되게 협조적으로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방송사들에 비해서 저작권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이 가장 좀 쉽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어떤 방송사나 기관들보다 KTV를 좀 우선적으로 먼저 놓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구입 절차 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트레인스라는 헝가리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4:3 4:3 사이즈의 필름 원본 푸티지를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였었는데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필름 자료들을 많이 원하시다 보니까 4:3 사이즈의 영상을 원하셨는데 이게 4:3 사이즈로 변환이 잘 안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16:9 사이즈로 디지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전달을 드렸을 때 제작사 측에서는 나는 4:3으로 작업을 하고 싶으니까 원본 오리지널 푸티지를 달라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이제 필름 자료 스캔을 요청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이게 필름 스캔을 다시 또 하려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담당자분께서는 직접 필름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들을 직접 이제 컨버팅을 인제스트 과정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 퀄리티가 관리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영상 구입을 의뢰를 드리고 비용도 다 지불을 한 상태에서 한 4-5개월 정도 영상을 전달을 받지를 못해서 헝가리 제작사 쪽에서 나중에는 조금 많이 되게 곤란해 하시기도 했고 영화 전체 제작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차례 연락을 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BS도 제가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제가 2009년 정도에 KBS 아카이브실에서 몇 개월,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실 안에서 어떻게 자료 검색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아카이브 리서처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요. KBS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할 때는 사실 온라인상으로는 검색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직접 본사에 방문해서 영상을 검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주로 이제 상암동에 있는 KBS 자료실 그리고 상암동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여의도에 있는 자료실에 가서 직접 검색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따로 어떤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서 담당자분께서 이제 노트북을 내어주시면 휴게실에 앉아서 이제 자료를 검색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에 방문해서 자료를 검색을 하고 이거를 직접 이제 감독님이 영상을 보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백남준 씨 관련된 작업이었는데
미국의 감독님이 계시다 보니까 프리뷰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프리뷰 제공이 불가능하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뷰 제공이 어렵다 보니까 따로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그때 이제 방송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거는 스카이프 영상 이런 줌 회의를 통해서 영상을 직접 스트리밍으로 보여드리면 그걸로 이제 컨택을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같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이제 스카이프를 해서 감독님과 소통을 하고 통역을 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뷰 제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프리뷰 제공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워터마크가 이제 찍혀 있는 조금 저화질의 영상을 이제 받아보기를 원했었는데 프리뷰 제공이 어렵다고 말씀을 처음에는 주셨었고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다시 한번 조금 어떻게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프리뷰 제공을 할 수는 있으나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개당 20만 원씩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된다라고 사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산 안에서 이제 영상을 개수를 맞춰서 구입을 하느라 그것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가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저작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용하고 싶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프리뷰 제공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KBS에 있는 자료들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었는데 이제 검색상으로는 검색창에는 이 자료가 있다라고 뜨지만 실제로 영상이 디지털화 되지 않았거나 혹은 베타 테이프로 보관이 되어 있고 수원센터의 지하 창고에 있어서 아예 확인을 할 수 없거나 그런 아까운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S 내부 이제 그 사이트 안에서 검색을 진행을 했을 때는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를 인제스트에서 쓰기는 되게 그 내부 분들은 편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프리뷰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다른 다큐멘터리 감독님들도 저에게 항상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버블 패밀리는 KBS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자료들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접근성부터 다들 좀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어디서 봤냐, 어디서 볼 수 있었냐, 가면은 영상을 볼 수는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사실상 요청을 드리면 방송국에 가서 검색을 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거리감을 좀 느끼시고 계시다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협업했던 어떤 방송사 중에는 MBC도 같이 좀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MBC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 시스템이 좀 매우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별도 아카이브 사이트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 상에서 이제 자료 검색에 되게 용이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홈페이지 상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제 안내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백남준 씨 관련된 작가님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문의를 드리면 지금 검색을 해보니 방송사에 직접 오시면은 홈페이지 상에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양의 자료가 더 있으니 직접 와서 찾아보시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셨었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리서치를 진행을 한 이후에 방송국 상암동에 있는 아카이브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를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이제 마련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저작권 비용이 아무래도 KTV나 KBS에 비해서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입을 조금 많이 해보려고 권유를 드려도 아무래도 해외 제작사나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작권 비용에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혹시 같은 자료를 KTV나 KBS에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자료로 대체해서 찾아줄 수 있는지 문의를 다시 주셔서 또 검색을 다시 하는 그런 경우들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제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제공을 원활하게 해주셨어요. 저화질의 영상이지만 어쨌든 편집이 가능하게끔 영상을 다 제공을 해주셨고, 그리고 문의를 드릴 때도 최대한 이제 있는 자료들, 클린본이나 아니면 취재 원본들이 있으면 찾아서 좀 주시려고 제공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사실 SBS에다가 여러 가지 좀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공영 방송사들이랑 조금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자료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뭐 취재 원본이 있으신 건지 클린본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안내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안내는 해주셨지만 구매 절차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구매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이외의 것들을 구입을 할 때 어떤 것들이 보유가 되어 있는 자료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의 소통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작권 비용이 좀 해외랑 비교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금액이 많이 비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아이스하키 관련된 자료를 검색을 해서 대략 한 1분 40초에서 2분 정도 되는 분량의 영상을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방송 포맷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방송사에서는 1회 방영을 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말씀을 주셔서 영화의 그 방향이랑은 조금 맞지 않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영화 같은 경우엔 영화제 상영을 여러 차례 하게 되고, 그리고 극장에 상영할 때도 극장 개봉 그 규모가 차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랑 해외에서의 어떤 상영 기준들도 좀 다른 편인데, 이제 회당 그 극장에서 1회 상영할 때마다의 금액으로 책정을 하려고 하셨어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설득을 좀 드리는데 시간이 다시 소요가 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자 대리중개 업무가 조금 원활하지 않다는 사실 인상을 좀 받았었는데요.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메일을 드리거나 했을 때 답장이 안 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들 대부분의 담당자분들께서 이 업무만 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저도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연락이 좀 잘 안 되시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따로 이제 별도로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걸까? 약간 이런 좀 의문이 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영상자료에서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한국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급사에 저작권이 있는지 아니면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료들이 아니라서 이제 아름아름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야 하거나 심의한 전 연락처를 받아서 다시 또 수소문을 해서 이제 아카이브 소스에 저작권을 출처를 알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문자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료 검색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도 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조금 답답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은 한국 독립영화 제작자로서의 어떤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독립영화 감독들이나 다큐멘터리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싶은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KBS에서도 최근에 아카이브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이런 파운드 푸티지 영상들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다들 욕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거를 방송국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프리뷰 영상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구매를 할 때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영화 포맷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24프레임의 포맷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들에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관련된 글을 올리고 나서 지금 포럼에서도 초대를 해주셨지만
국내에 있는 제작사에서 3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다. 조언을 좀 줄 수 있냐? 혹은 각 방송사나 기관별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지 좀 안내를 달라라고 저한테 오히려 좀 연락이 많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은 답답한 부분 혹은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프리뷰 제공이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다는 좀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면 영상 소스를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편집을 하기 위해 타임라인에 올려놓을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는 그 프리뷰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프리뷰 파일이 없다 보니까 불법적인 방식으로 영상을 다운을 받거나 화면을 강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되게 프리뷰 제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상한 방법으로 이제 편집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이런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기존에 이제 선배분들이나 이 전 세대 다큐멘터리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PD님이 방송국에 있어서 그분이 영상을 제공을 해주셨다라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이 뭐를 줬다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약간 음지에서 이런 소통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좀 요청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프리뷰 제공이 어렵다고 하는 곳들이 많다는 게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플랫폼 안에서 1회 방송 혹은 재방 이런 기준으로 아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영화제에서 틀 거다, 뭐 개봉할 때 틀 거다라고 했을 때 그 플랫폼에 대한 이제 소통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를테면은 해외 영화제에서 몇 번 상영을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사실 저희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좀 플랫폼에 대한 서로 소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방송사분들도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가 되게 불분명하기도 하고 다들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VOD의 테리토리를 어디까지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VOD 서비스의 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화 제작자들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저작권을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행 업체에서 OTT 플랫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직접 계약 관계가 잘 안 되고 건너서 이제 플랫폼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플랫폼과 배급사, 뭐 배급사와 방송사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합의가 아직은 좀 부재한 상태에서 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조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반적인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이 항상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24프레임의 영상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의 어떤 영상으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한국 방송사의 이제 이런 기술적인 포맷들은 또 영화랑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이해를 하고 있고 감안을 하고 처음에 자료를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필름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지털화 되는 과정에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4:3의 프레임이 아니고 16:9로 화면비가 확대가 돼서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4:3으로 요청을 다시 드렸을 때 이거를 다시 필름 스캔을 하는데 담당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셔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프로세스가 되고 있는 건지 조금 의아했던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베타 테이프로 여전히 자료실에서 잠자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되게 저는 좀 안타까움이 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공해 주시는 포맷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프로레스 사둘둘의 코덱을 어떤 특정 코덱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확장자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냥 H264 MP4 파일로 그냥 가벼운 걸로 다시 인제스트를 해가지고 전달을 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기도 했었고 프레임 레이트가 뭐 틀어진다거나 코덱이
처음에 이제 보관하고 계시던 거랑 다른 걸로 화질이 열화가 돼서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의 품질 관리도 어떻게 이 전체적인 퀄리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카이브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빠르게 말씀을 드려서 천천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지금 전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제가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예, 마민지 감독님 감사합니다. 또 영화 감독이자 이 아카이브 리서처로서 영상 푸티지를 새롭게 발굴하고 또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험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또 특히 다양한 방송사의 그런 방송 콘텐츠를 검색하고 발굴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팁 내지는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들의 주제인 이 공공방송 영상 콘텐츠 활용 방안, 특히 이 공공방송 영상 아카이브가 어떻게 설계되고 활용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큰 공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질문이 있거나 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패널 분들이나 또 자유 토론자 분들이 궁금한 거 여쭤볼 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이 발제에 이어서 지정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은 저희 포럼의 운영위원이자 다큐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안혜룡 감독님과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의 최효진 연구원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안혜룡 감독님부터 말씀을 들을 텐데요. 안혜룡 감독님은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증언을 체록하고 관련 다큐를 제작해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강제 동원 등 다양한 주제로 영상 기록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안혜룡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에 가서 그 할머니 증언의 아카이빙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들을 좀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 좀 마민지 감독이 리서처로서 일단 여러 가지 영상들을 찾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 요청하는 회사나 아니면 본인이 선택하는 주제에 관련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방송사 아카이브 안에서는 일종의 자료,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 일종의 푸티지를 사용했거나 원소스까지 다 아카이빙을 하거나 검색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뭐 특정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들이 있어도 그 인터뷰한 자료들을 다 볼 수 있는 형태의 말하자면 리스트업 자체는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목록 검색을 통해서 색인했던 어떤 그 자료의 대상이 어떤 상태인지 일단 조금 제가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그것들을 아카이빙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영상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제 방송국과 같은 형태의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상을 A라는 문제 연구소나 아니면 새로운 관련 아카이브에서 그것들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서비스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판매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맘지 감독이 했던 그 리서처 과정이 말하자면 검색이 어떤 대상에 어떤 영상물을 대상으로 검색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과들이 있었는지 특히 영화 같은 것들을 리서치할 경우에는 사실은
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일부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면 사실은 찾기가 대단히 어렵거나 뭐 이런 것에 있을 거야라는 형태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주제 검색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말하자면 교섭이 돼서 일단 제공이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이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제 영화별로 아카이브 리서처가 결합해서 일을 할 때는 작가나 감독이 A라는 소스가 필요하니 그것을 찾아와라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B컷 내지는 기존에 방송되었던 클린본 안에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혹은 지금 창작 제작 중인 영화의 맥락들과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내용들을 발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이나 제작사 혹은 프로듀서와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어떤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들은 뒤에 이제 자료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한 면들이 조금 더 많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리서처에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너가 판단했을 때 이게 어울리는 영상인지 혹은 내용상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더 어울릴지에 대한 조금 더 부가적인 창작 과정들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달에 대한 영상이라고 해도 이제 달이 들어가는 어떤 영상들을 그냥 다 그림을 찾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영화의 맥락 안에서 이러한 달의 민화나 어떤 전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영화의 이 내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여러 가지 초이스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드리면 그거를 프리뷰를 감독님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카이브 리스트를 통해서 영상 자료들을 너무 사실은 광범위하게 다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 리서처라는 어떤 특정한 스태프와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롤을 줌으로써 이 과정을 조금 더 단축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떤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어떤 이용자나 리서처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경험들을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일단 좀 듣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근데 표현 중에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는 상대적인 기준의 근거가 어떤 거예요? 마민지 감독의 개인적인 영화 제작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고 비싸고의 사실 기준은 제작사들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국내 독립영화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제작 전체 규모가 많으면 사실 1억에서 3억 이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전체 스태프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필요한 영상 자료에 전체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푸티지 자료의 사용 양들은 모두 각 영화들마다 굉장히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자료 영상 내지는 파운드 푸티지 자료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분량이 전체 한 90분 영화 안에서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최대 예산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예산의 많으면 10%에서 20%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적으면은 이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많아도 3, 4천만 원이 정말 많으면 그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프리뷰의 양 내지는 구입할 수 있는 영상의 양은 굉장히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MBC랑 KBS는 구입을 할 때 이제 KBS나 이런 비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따로 이제 언급을 제가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KTV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클릭당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전체 초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제작자들이 되게 부담이 없이 사실은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에 대한 이해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상영을 해도 되는지 개봉 시 어디까지 사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공문도 잘 작성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비용 같은 것들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근데 이제 프리뷰 비용을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약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프리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프리뷰를 제공을 해주시는 부분이 좀 타 방송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독립 창작자로서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KTV나 KBS의 비용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비용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용의 편리성이나 접근성은 있으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제작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안희룡 감독님 또 질문이나 코멘트 혹은 뭐 다른 분들 혹시 또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제가 좀 그러면- 말씀드릴 수 네, 우리 지금 가장 또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KTV의 백수환 감독님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그 KTV에 적극 활약해 주신 그 만민기 감독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사용 경험을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피드백을 받았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손을 들었고요. 일단 KTV는 이제 사실은 저작권을 개념으로 이제 그 비용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수수료 개념이라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동안 그 대내 서비스 위주로 하다가 대외 서비스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 고객들 중에 방송사 쪽에 고객이 많아서 영화의 특수한 매체 성질을 이해한다든지 충분한 대응을 못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 SD 4:3, 뭐 HD 16:9, 그다음에 DPX 파일 보관하고 제공기능 기술 지침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직접 창구에서 있는 부분까지 그 전파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기 아카이브를 잘 하는, 자료 관리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되게 공유하고 활용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필히 이제 저희도 기술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좀 중요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작권이나 아카이브의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로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2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 기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카이브를 만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중소 또는 독립 영화 제작사일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수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개방 공유 포털을 이제 좀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국민 개개인이나 중소독립자까지는 확장을 못했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서비스 범위나 이런 게 나아질 것 같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 안혜룡 감독님이랑 와미지 감독님 아주 저도 같은 동의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그 재료를 필요하시는 감독님 여쭤보면 뭐가 아카이브에 불편하냐 그러면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목록 공개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아카이브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제 마미지 감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KMS 방송국이나 KTV나 자연경험 있으시니까 각 방송사의 특징이나 이런 걸 잘 아시지만 아마 이렇게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국끼리 네트워크가 돼서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사이트에서 목록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게 더 기본적인 것들이 검색이 되고 세부적인 필요한 부분들은 해당 방송사와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는 그런 구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뭐 KTV만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포럼에서 이런 일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진할 그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피드백이 많을수록 저희가 고객 서비스 하는데 더 개선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자료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뭐 요즘 이제 IT 시대니까 꼭 사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KTV 자료를 이용해서 불편하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요구들을 잘 받아 안아서 서서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TV 백수한 PD님 또 네, 또 적극적인 또 답변과 피드백 감사드리고요. 이거 우리 나중에 자유 이런 토론 시간도 있지만 또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질문해주고 계셔서 이번에는 노명환 교수님, 네, 뭐 질문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최효진 선생님 지금 지정 토론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전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마민지 선생님 그 발표에 대단히 흥미롭고 그래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강의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최효진 선생님 제가 양해 구하면서 조금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이야기 끝나고 바로 퇴장해도 강의 때문에 가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마미지 교수님, 우리 감독님 오늘 해주신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공유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적으로 사회에서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 이런 문화 산업을 장려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내용들이 우리 전문 분야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이러한 점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돼서 KTV는 좀 칭찬해주고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SBS 같은 데는 조금 좀 질책을 가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니지만 하여간 이러한 방식에서 우리가 사회를 설득하는데 우리 마 감독님의 이러한 측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전 사회를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해나가야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키비스트 영역인데요. 이제 아키비스트 영역에서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중요한 게 아카이브 큐레이션이라는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전에는 없던 것인데 이것이 아카이브 리서치하고 접목되는 아마 바로 직접적인 지점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아카이브 큐레이션, 이전에는 우리가 기록을 수집해서 정리, 보존, 활용하면 그냥 이용자가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이제는 큐레이션은 내가 수집하고 정리 기술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이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필요로 할까 하는 것을 리서치를 해가면서 홍보도 하고 또 잠재적인 이용자들 찾아서 연결도 하고 이게 아카이브 영역에서의 큐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우리 마미지 감독처럼 그냥 온갖 고생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영역이 되면 이게 양쪽에서 만나면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영역을 이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오늘 마 감독님의 발표 같은 거하고 자꾸 만나서 이 큐레이션하고 리서칭 이 영역이 돼서 이 아티비스트들은 이 훈련을 보다 하고 또 이 리서치 선생님들은 보다 이렇게 풍부하게 되는 이제 그쪽을 가야겠다 해서 아티비스트들에게 오늘 같은 발표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다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못 들어오는데 아마 녹화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지금 세계의 영화 감독, 영화가 필요로 하는 이 방송 아카이브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아카이브들은 주로 국내 거만 머물렀고 제가 좀 외대에서 이 초국가주의적 활용에 대해서 이제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더 국경이 없는 마당에 그걸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아카이브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국내만 머무르지 않고 그게 국제적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예를 들어주셔서 이거 역시도 교육에 엄청나게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질문은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지금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선생님들 같이 나누고 우리 또 마 감독님 또 여기 여러 감독님들 또 관계되는 우리
방송국 관계자 뭐 이렇게 다 계신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또 이런 분야에서 전문성으로 갖추고 또 이 각 분야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해서 이 분야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저기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조금 그 방향을 확인하고 그 의지를 다지고 이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노명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인 그 공공방송 영상 콘텐츠의 이 활용 방안 모색이라는 게 더 큰 우리 사회의 목소리, 우리 사회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 주셨고, 또 이 아카이브 리서처로서 이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마민재 선생님의 또 교육적인 또 더 큰 역할도 주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이 지정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효진 연구원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최효진 연구원은 올해 8월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학위 논문에서 오늘 토론회의 또 중요한 그 주제 중 하나인 영상 창작자들의 아카이브 활용 수요에 대해서 여러 그 독립 제작 감독님이나 PD나 또 작가, 리서처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어떤 서비스 수요가 발생하고 또 가능한지 조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를 중심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지정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토론의 장이 좀 크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이게 라이브로 또 방송이 되고 있는 거를 제가 또 처음 이렇게 해보는데 좀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지난 8월에 이제 학위 논문으로 쓴 내용이 바로 이 공공방송 영상 콘텐츠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예, 그랬고 공공방송 영상 콘텐츠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왜냐면 방송 영상 콘텐츠 자체가 이미 공공성이 있는 콘텐츠고 거기에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제가 이걸 그래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 논문이나 제 연구에서 붙이는 것은 방송 영상 콘텐츠가 방송 영상사 이건 방송사들의 콘텐츠가 아니고 공공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라는 점에서 계속 공공자를 그 앞에 붙이고 있었던 것이고요. 뭐 모두들 아시다시피 또 마민재 감독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것과 같이 굉장히 클래식 콘텐츠 활용이 많이 커졌습니다. 방송사 안에서도 그 지상파 방송사의 클래식 콘텐츠 활용이 많이 커졌던 것 같고 사내 제작 콘텐츠인데 저는 좀 그렇게 불러요. 일명 회상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회상 콘텐츠의 제작이 참 많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수요가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마 이렇게 마 감독님이나 안혜령 감독님이 작업하시는 것 같이 외부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저작권 구매를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영리적 수익 재원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공영방송사 채널들이 눈에 띄는데 물론 이건 제가 그냥 제가 센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리스트업해서 센 거고 그래서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일부만 좀 구독자 수나 개설일자, 누적 조회수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부 개설일자가 2000년대 초반에 있는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2010년 후반이죠. 2014년, 19년, 18년 또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것만 해도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방송사 유튜브 채널이 16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 KBS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이거 이상 더 있을 거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채널들은 생기니까요. 이게 이제 2021년 4월, 올 4월 기준이니까 올해는 지금 이제 10월에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계산을 해보니 채널당 평균 구독자 수는 102만 명이고요. 누적 조회수는 다 합해서 144억 뷰.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자면 채널당 조회수 9억 뷰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 더 최근에는 이제 그 국감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클래식 채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이 꽤 많은데
뭐 KBS 같은 경우는 채널이 135개가 됐다. 뭐 이런 발표를 김상희 의원실에서 인용하면서 조사에서 발표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느 만큼이고 타 방송사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좀 숫자가 지금 제가 뭐 숫자만 적어봤는데 MBC부터 종편까지 적어봤는데 좀 많긴 하더라고요. 다른 방송사보다. 그래서 과연 이제 수신료 이슈가 있어서 공영방송사가 이렇게 많은 채널을 활용해서 뭐 해상 콘텐츠를 포함한 어쨌든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재원 마련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이제 공공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저는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전 이제 그 만민지 감독님은 이제 이용자로서의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조사한 이제 큰 틀에서 방송국의 어떤 그 아카이브 산업이라고 할까요? 아카이브 현황은 크게는 지상파의 주요 방송사들, 그 다음에 지역 방송이나 중소 방송사, 그리고 외주 제작사의 좀 소형 작은 방송사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 이제 그 백수환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KTV의 그 나누리 포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근데 큰 방송사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아카이브 기반 자사 콘텐츠 제작이 많아졌고 또 유튜브 채널도 많아졌고 좀 거의 뭐 그대로 제가 그 받아 적는 다름이 없는데 MBC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도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SBS도 요거는 사실은 뭐 꼭 그 독립 제작자뿐만이 아니라 뭐 사진이나 영상 IP 판매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올해부터 잘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방송사 같은 경우는 좀 이거에 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서는 좀 상황이 조금 열악한 편입니다. 지역 부축의 그 편차가 큰 편인 것 같고요. 지역 MBC가 1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다 아카이브 시설이 설치된 건 아닌 걸로 지금 통계상 나와 있고 지역 민방도 마찬가지 한 2곳 정도는 아마 아닌 것 같고요. 통계상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료나 방영본 분실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고 이건 제가 뭐 눈으로 본 거지만 아날로그 매체가 방치된 방송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사실 무슨 자료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어떻게 보면 무슨 자료, 그러니까 목록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실태 조사의 데이터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대부분 더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급의 우리 그 하고 싶은 공공문화유산급의 그 방송 자료는 각 지역 방송사에 숨어 있죠. 숨어 있다고 우리 믿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KTV 나누리 포털이 2020년 7월에 이제 그 시작이 되었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미디어 사업자 한 100군데가 조금 안 되는 그런 MOU 체결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활용 이역상상관에서 아주 불편하게 요청하고 공문 처리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없애고 좀 편하게 정말 개방돼서 공유하고 있는 포털이 지금 구동되고 있고 2022년쯤에는 아마 대국민 개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때쯤 되면 만민지 감독님 이미 발표하는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제가 조사한 내용을 근데 오늘 내용만 가지고 관련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는 이제 이해관계자 신청 인터뷰를 실시를 했고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5개월 정도 17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방송사 소속인 분들, 외부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문화 쪽에 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만나서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아카이브 한국영상자료원 관계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활용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상 검색이나 주문의 어떤 활용 환경이나 아카이브 주요 이용자 집단은 누구이고 콘텐츠 수요나 서비스 제공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중론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은 연구든 창작이든 문화향유든 모든 이용자에게 저해상도 아까 좀 그 프리뷰가 불편하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저해상도로 영상을 시청하고 메타데이터로 그 목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무료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고화질 영상이 필요하면 유료로 쓸 수 있게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뭐 저작권자와 협의할 수 있거나 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의 이게 지금 결론같이 됐고 우리 다 그거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이제 사실 구도로 되어 있는 거를 저는 뭐 문자로 옮긴 것뿐이 없다. 뭐 제 논문안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유튜브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튜브 없으면 거의 못한다. 뭐 지역에 계신 분이나 뭐 독립 프로듀서 분의 목소리인데요. 뭐 무슨 자료를 할지 아까 지금 뭐 아름아름 안다고 마민지 감독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활용 단계에서 뭐 유상할지 무상할지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뭐 있는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방송사에 뭐 있는지 이거는 공시된 자료가 아니고 다 뭐 그 아는 직원한테 아름아름 들어서 안다. 그다음에 지역 방송사에 계신 분도 먼저 구글에서 일단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구글에서 이제 프로그램명 검색해서 그 방송사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명을 다시 검색해서 영상을 볼 수 있으면 다행히 보고 대부분 못 보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면 그 방송사에 또 연락해서 아름아름 것도 듣는 거죠. 뭐 이런 형식의 루트로 보통 그 검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방송 영상 콘텐츠 범주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하는 게 뭐 논문을 발표할 때부터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제가 제 입으로 이건 공공성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한 게 공공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쨌든 만나본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17분이 모두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는 일단 공공성이 있는 거로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국고나 공적 재원이 투입된 콘텐츠 있죠. 뭐 제작 지원 사업 들어간 것들은 공적 재원이 들어간 그 이유만으로도 공공성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까지 얼마나 만들었나 이걸 다 계산할 수는 없고 2019년도에만 방송통신발전기금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집행 결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뭐 이거는 공개된 회계 결과니까 좀 금방 찾을 수 있었는데요. 뭐 2019년도에만 에피소드 단위로 뭐 KBS나 EBS나 아리랑 뭐 국제방송 이런 주로 이제 공공성 있는 채널이 만드는 방송들이 많았는데 한 5만여 편 정도 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집행액으로 치자면 뭐 물론 예산 이거보다 많았지만 거의 예산 그대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실 집행액은 849억 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들이 뭐 일부는 장기적으로 보존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각 방송사의 자료실에 이제 온에어 본으로 보존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국가기록원은 2013년과 2014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제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일부 이관을 시켜서 요거는 이제 국가기록원에 장기 보존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올해 만들어진 5만 편이 언제 어떻게 보관하게 될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보관을 해야 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한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법적 기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저희 아무래도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공공성의 또 다른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법에 의해서 허가된 방송사 혹은 승인받은 방송 사업자의 콘텐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 채널, 보도 채널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콘텐츠는 공공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한 13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좀 다른 기준을 좀 적용하다 보면 예를 들면 대중문화 관련 시상식 있잖아요. 그런데 상 받은 작품이나 꽤 오랫동안 뭐 전원일기라던가 뭐 이런 뭐 전국 노래자랑이라던가 이런 장기간 방송된 콘텐츠 그리고 한국의 문화예술이나 문화재, 언어 관련 콘텐츠 이런 콘텐츠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시청률이나 뭐 요즘 뭔 지수들이 되게 많죠. 뭐 다양성 지수, 뭐 화제성 지수 그런 콘텐츠 지수 이런 특정 지표를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이 평가되는 콘텐츠도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진 않았지만 17명 중에 8명 정도는 공공방송 영상 콘텐츠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작가분 한 분은 뭐 보니까 제작 지원 사업하면서 만들어진 그 소재 자료, 취재 원본들이 좀 많이 촬영되는 거에 비해서 사실 납품은 이제 완본만 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카이브랑 연결 지을 수도 있지 않을까.
공공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소재 자료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건 이제 소재 자료까지 하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작 지원 사업을 받은 콘텐츠는 대부분 호주의 그 공영방송 아카이브, 호주의 그 공공영상 아카이브 NFSA 그것도 오늘 그 시청각 유산의 날 행사를 하는데요. 그곳은 국고 지원을 받는 콘텐츠는 다 그쪽에서 이제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있고요. 네, 그러면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도 제가 드려봤는데요. 17분 중에 한 14분 정도, 대다수의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프리뷰 영상, 저해상도 영상과 메타데이터 수집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국민 무상 서비스 대상이 가능한 콘텐츠를 방송사라는 게 콘텐츠 주실 분, 공급자가 선별을 한 후 기증이라는 건 무료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증을 통해 수집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한 7분 정도, 많진 않죠. 사실 수집 얘기가 나오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실제 방법 얘기가 나오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준다는 걸까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게 좀 명확하게 얘기되기는 어렵고 확실한 거는 그 저해상도 영상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정도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좀 아예 그 방송 아카이브가 공공 아카이브가 생긴다면 그 아카이브가 방송사로부터 구입을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에도 동의하신 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구입과 비슷한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카이브에 콘텐츠를 기증한 방송사한테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뭔가 혜택을 준다 이런 의견에도 좀 동의를 하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문조사 형태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거기에 뭐 체크하는 걸 갖고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낸 것이고요. 그런데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 KBS 같은 경우가 이제 중앙도서관하고 협약을 맺고 오래된 매체들은 지금 이관을 하고 장기 보존 방법을 좀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된 자료 정리가 좀 다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찾아서 검색을 해보면 그 무슨 말이냐면 구매체에 저장되었던 그 자료의 내용과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화되거나 새로운 매체에 이관된 내용이 같아야 되고 영상 길이도 같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제가 만나본 분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까 그 만민지 감독님도 아직까지도 방치된 매체에 많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현장에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영상 아카이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도 제가 모아봤습니다. 4순위까지 선택을 하도록 질문을 드렸는데 뭐 17명 중에 진짜 많은 거의 다죠. 15분이 이제 보존과 프리저베이션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보존과 활용, 공공 활용 뭐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오늘 이 토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역할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영상 저작권 마켓 플랫폼, 그러니까 이건 시장이죠. 아예 그냥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세 번째는 지역 방송사나 중소 영세 제작사 그러니까 위탁 장기 보존소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공유라는 개념이 내용만 공유하고 정보만 공유하는 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뭐 콘텐츠를 지금 만민지 감독님 아예 사고 팔고 하는 역할을 중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좀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일도 사실은 아카이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법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죠. 예산이나 공적 자금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순위별로 제가 써있진 않아서 이제 좀 있는데 좀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겼던 게 이제 그걸 정책으로 활용하는 거.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창작 활성화 정책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당연히 그럴 일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작권 침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이제 그런 해결을 좀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저작권 마켓 지원을 한다거나 기술 표준화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역할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로 사람들이 아주 뭐 좀 적은 그 수치지만 이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사실 여기까지였는데요. 뭐 저는 사실 오늘 제 연구 주제와 마민지 감독님의 어떤 그 발제, 혹은 안혜령 감독님의 어떤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할 수 있는 그 발제, 그 토론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17분의 의견을 받은 거고 17분보다 더 많은 의견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 포럼, 뭐 이 포럼이 사실 그 역할을 계속 해와야 될 것 같고, 아까 백수환 PD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클라이언트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개별적인 요구로 물론 뭐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것도 좋지만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도움이 필요하고 활용이 무엇이 있어야 되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프리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견들이잖아요. 이런 의견들을 좀 공식적으로 좀 취합해서 좀 아카이브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효준 연구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몇 년 동안 고민해서 아주 훌륭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고 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공방송영상 아카이브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또 무엇이 공공방송영상 콘텐츠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발제 겸 토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지금 이제 최효진 선생님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나 또는 앞서 마민지 선생님, 안혜룡 선생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먼저 받아볼까요? 네, 뭐 계속 저희는 토론 이어갈 거니까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금 같이 접속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기관의 또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함께 해주고 계세요. 또 아마 그만큼 이 주제가 중요하고 또 많은 관심을 끄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루빨리 이 방송 영상 콘텐츠를 공공 차원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잘 모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 일단 좀 이렇게 성함을 보니까 의견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말씀 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호명을 해볼까요? 지금 강진석 프로그래머님 계시지 않습니까? 강진석 선생님, BMG 국제학술영화제.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어떻게든 카메라를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지금 카메라가 작동을 안 해서 이렇게 그냥 카메라가 꺼진 상태로 응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두 분 마민지 감독님 발표도 잘 들었고 최효진 선생님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영화제에서는 지난 9월에 사실 최효진 선생님까지 참여를 하셔서 이런 아카이브에 관한 포럼을 작은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영화제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이런 담론의 마중물을 좀 띄겠다는 의도였고, 이게 지금 방송 영상 아카이브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화 쪽에서도 이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들이 하루하루 만들면서 만든 작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록된 그 작품에 포함되지 않은 촬영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카이브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관한 어떤 의견을 한번 모으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도 최효진 선생님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다들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 쪽, 특히 그리고 영화제를 포함한 영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과 고민들이 있어서 함께 앞으로 같이 교류를 하면서
고민들을 나눠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영화제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어떤 담론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인데 그때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발표들과 토론들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영화제 프로그램으로서 뭔가 한마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노명환 교수님께서도 뭐 이런 학교 교육 장면에서 이런 학습 콘텐츠 제작, 아카이브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말씀해 주셨고 여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나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아카이브 푸티지를 활용해서 때로는 정말 아카이브 푸티지만으로 이루어진 창작들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2차 창작 과 1차 창작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아카이브 푸티지들을 가지고 그것 자체가 뭐 감독이 직접 자신의 오롯한 어떤 것을 촬영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촬영된 것을 가지고도 완전히 새로운 어떤 창작물, 영화, 예술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인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촬영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감독들의 그런 어떤 젠더적으로 보면 여성 감독들 그리고 소수자들 이런 작업들이 특히 두드러지고요. 그래서 KTV에서 하고 계신 전 대국민 무료 같이 나눔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개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이런 작업 그런 이 영화 쪽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어떤 경향에 큰 어떤 기폭제이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앞으로 그런 아카이브를 구축해 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모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아마 아시는 그 분들도 계시고 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영화 아카이브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 영화 아카이브인데요. 제가 채팅창에 주소를 남겼습니다. 인디안 시네다마라는 그 아카이브인데요. 이걸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인도의 마치 영상자료원에 그 영화 페이지 같은 스트리밍 페이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사용자들이 굉장히 약간 다중 지식 그런 다중지성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타임라인으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스트리밍 하면서. 근데 거기에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은 경기도 수원에서 촬영된 것이다. 이 배우는 누구다. 이런 식의 그 코멘트들을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민지 감독님께서 달에 관한 어떤 장면들을 했으면 나중에 마민지 감독님 같은 성실한 분이 이런 코멘트를 남겨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런 것이 정보가 있다라고 남기면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서 그런 영화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같이 위키피디아 같은 모델일까요? 이런 식으로 다중지성적으로 이런 아카이브를 또 구축하거나 하는데 약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좀 공유를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서없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재밌게 두 분 발표를 듣고 좀 더 짜임새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두서가 없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좀 교류하면서 의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특히 저희가 앞으로 그 공공영상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까지 또 레퍼런스까지 첨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인도 영화 아카이브가 그런 사용자들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어떤 시스템, 양방향 소통의 구조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혹시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우리 지금 아마 선상원 선생님 KBS에서 오셨죠? 계신가요? 선상원 선생님. 제가 그냥 성함만 보고 막 호명해서 죄송합니다. 선상원 선생님이나 혹은 고인석 선생님이 KBS에서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좀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KBS 촬영기자 선상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네. 잠깐 다른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받다가 제가 좀 늦었는데요. 네. 지금도 마침 전화가 온 게 그 동료 지역구에서 근무하는 촬영 기자였어요. 그래서 네. 6.15 남북 정상회담 9주년 특별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했던 발언을 찾고 싶다였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사내 아카이브에서 찾아보니까 스케치만 있고 녹취가 없다. 주요 발언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 있는 제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뭐 이런 전화가 마침 또 왔네요. 이걸 보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업무를 이걸 또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지금 이런 사례만 봐도 사실 보도 영상 부분만 제가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도 영상 자체도 모든 게 이제 뉴스 제작, 오늘에 나갈 뉴스 제작 위주로의 업무가 이제 설계되어 있고 이렇게 뭐 장기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이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뭐 방송 제작이든 아니면 뭐 공공 자산으로 공유를 하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설계 자체가 안 이루어져 있고 아이디어 자체도 이제 조금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출발 단계로 생각이 돼요. 저만 해도 뭐 이런 영상 아카이브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없었고 이제야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좀 좋은 기회에 저도 최효진 박사님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있고 자극을 받고 있고요. 지금 KTV에서는 사실 업계에서는 가장 좀 선두적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도 논의 이어가면서 저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팀 내에서긴 하지만 시작되고 있고 업계에서도 좀 많이 이제 좀 신경 써야 하고 약간 특히나 이제 KBS 같은 경우는 수신료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의무로서 좀 같이 고민 이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사실 이렇게 기관에서 오시면 개인적인 의견 외에 기관의 대표자로 발언이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또 좋은 조언과 또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예진 씨가 누가 손을 드셨나요? 송정아 씨가 손을 드신 건가요? 송정아 씨? 저 손을 든 게 아니고 그냥 그 코멘트에 대한 감사 박수를 한 건데 자꾸 네. 그런 리액션 좋습니다. 네. 힘들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수업할 때 다 같이 이렇게 그 이모지 같이 뭐 선글라스 끼거나 뭐 쓰거나 모자 쓰거나 그런 이벤트도 하면서 해요. 자, 또 다른 분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손 드신 분을 제가 찾기 전에 저희 이제 포럼의 또 운영위원이시자 제머나이 소프트웨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진욱 대표님이 계신데요. 이 방송 영상 아카이브 기술계의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강진욱 대표님께서도 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삼성이 한 100만 분의 1 정도로 줄어들면 저희만이 될 거고.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맨 처음 마민지 감독님 하시는 말씀 잘 들었었는데 아까 이제 그런 이슈들은 좀 있어요. 방송사 같으면 이제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일단 워크플로우가 VTR로 구성이 되었었다. 지금 파일 기반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포맷 자체나 큐이악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 예전부터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을 하고 지금도 이제 프로레스 기반으로 예를 들면 4K 카메라라든지 이런 데서 프록시가 보통 이제 뭐 프로레스로 떨어져서 프로레스로 편집을 해서 다시 무압축이나 4K를 가지고 이제 뭐 파이널 푸티지를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에서 아니면 뭐 파나소닉에서 나온 좀 더 압축들이 많이 되는 그런 ENG 카메라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 그런 이제 그 압축에 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KBS나 다른 방송사들에서 H264 영상이 같다라고 하는 건 아마 그쪽에서도 어떤 것들을 전달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전달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방송사는 보통 MPEG-2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방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걸 드리면 아마
방송에서는 아마 이제 그렇게 나중에 EBS도 마찬가지로 KBS도 마찬가지로 전달이 되고 해서 변환해서 쓰는 형태로 보통 이제 저희가 뭐라 그러죠? 뭐 하여튼 좀 변환해서 쓰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방송사들이 제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4대3으로 다시 그 필름을 스캐닝해 달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해했던 건 방송사들에서 이미 필름을 이제 스캐닝을 한다든지 하는 그 장비는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거의 안 남으셔서 잘 이제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필름 같은 경우 KTV 역시도 이제 영상 자료원의 많은 부분들이 이관하는 부분들에 대한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이제 아마 그렇게 되고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BC나 이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외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오픈해 놓은 것들 그게 이제 KTV의 나누리 포털도 사실은 동일한 개념이고 MBC에도 이제 그런 MBC 아카이브라는 사이트가 있고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이제 다른 방송사들도 그런 목록들을 오픈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스트리밍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아마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다시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실은 KBS가 MBC를 잘 알 것 같지만 서로 잘 모르시고 어떤 서비스를 열어놨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SBS도 예전에 유사한 이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저희가 다시 가서 이슈 파이팅을 하면 이런 데 대한 이제 데이터들을 오픈할 수 있는 준비들이 오히려 SBS, MBC 많이 되어 있고 KBS도 사실은 베타 테이프가 남아 있다라고 한 부분들 아마 대부분 아카이브가 되어 있을 이제 그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서 파일화가 되어 있을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이제 거기에 대한 목록화와 검색할 수 있는 프록시를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확인해 보고 그걸 뭐 타임라인에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비스 기획을 하면 아마 방송사분들도 이제 많은 부분들 예전 한 4, 5년 전과는 상당히 다른 이제 그런 뭐 분위기라고 보여져서 아마 이제 이슈 파이팅들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씩 이제 준비가 되어가는 단계라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많이 준비되어 있고 사실은 정책적으로 이제 결정을 방송사들이 하게 되면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좀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그 사실 이번에 이제 또 최효진 연구원께서 박사 논문을 쓰셨고 그 내용을 국제 텔레비전 아카이빙 연맹에 가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회원사들이 각 방송사에서 이 국제 텔레비전 아카이브 연맹에 가입을 했다가 거의 좀 탈퇴하거나 활동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도 표명을 했고 특히 이제 그 관심 있는 세미 주제가 아무래도 이 아카이브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논의가 제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박춘원 선생님 와 계신 것 같은데요. 박춘원 선생님. 박춘원 선생님? 잠깐 딴 데 가셨나요? 박춘원 선생님께 이제 그런 네, 계시죠? 네. 다른 외부에 나가 있어서 제가 조금 듣기만 하는 지금.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뭐 혹시 좋은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함을 뵙고 반가워서 뭐 혹시 뭐 가능하시면 채팅에 그냥 간단히 의견 주셔도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거면 정말 감사하죠. 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또 해주실 또 말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정말 저희 또 예상치 못하게 다양한 그 분야에서 지금 또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신춘호 선생님, 신춘호 선생님께서는 한국 방송대학의 촬영 감독이시면서 그런 영상 푸티지 사용에 또 큰 관심을 가지고 저희 아카이브 이 구축에 많은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신데요. 신춘호 선생님 지금 또 발언 가능하신가요?
지금 제 오디오를 못 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여쭤보나요? 뭐 그런 김에 장광원 부장님, 한국영상자료원의 장광원 부장님도 해주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요. 장광헌 부장님. 사실 지금 또 근무 시간이고 또 이렇게 이어폰으로 또 접속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만도 굉장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전문가분들을 성함을 뵙고 잠깐이라도 목소리 듣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좀 이렇게 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 저 백수환 PD님. 백수환 PD님, 중간에 또 질문 좀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또 따로 해주실 자유로운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지상파에 계신 분도 많이 와 계신데 방송국마다 제한사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은 분명한데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진욱 대표님 잘 알겠지만 포맷을 결정한다는 건 사실 또 비용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마미지 감독님 말씀해 주셨는데 기술적 지침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각 방송국마다 어떤 포맷으로 보관을 하고 이후에 이제 또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서비스는 뭘 하고 이런 게 각자 알아서 하지 통일된 규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국가기록원이나 여러 가지 영상 자료도 계시지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보관은 잘 되지만 이게 이제 일반 고객에 서비스한다든지 다른 기관하고 이렇게 유통을 할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앞으로 더 중요한 것 같은 게 지금은 이제 파일 사이즈가 작으니까 지금 기술 발전이 계속 따라오겠지만 견딜 수 있지만 예를 들면 4K급 이상으로 더 레졸루션이 올라간다고 하면 보관과 유통의 문제는 또 더 심각해질 것 같거든요. 그 말은 그게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영상 포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제도적인 어떤 장치, 그다음에 이용자들의 어떤 선의적인 목적도 중요한데 실제 이를 움직이려면은 지침 가이드나 기술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하더라도 적어도 아카이빙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영상 쪽을 같이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서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들이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용자 니즈에도 충실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 방송국이 이제 해외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24프레임 작용하지 않고 했을 때 29점 작업을 해서 반대로 들고 24프레임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백수환 PD님 말씀이 끊기네요. 주옥 같은 말씀이 끊겼어요. 백 PD님? 들리시나요? 좀 끊겨요. 그래도 또 좀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은 끊겼네요. 다시 좀 접속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이어가시면 좋겠네요. 네. 아니요, 지금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진욱 대표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하는 건데요. 네. 결국 이런 논의의 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규격이나 앞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우리 최효진 연구원님 말씀해 주실 거 있죠? 네. 제가 네.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탁 얘기를 하신 김에 제가 어떤 거요? 아까. 세계 TV 아카이브 연맹 이야기하셨던 김에 좀 첨언 제가 사실 페이스북에 이제
참여 후기를 올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질문 받은 것도 좀 요약해서 올렸는데 이제 제가 제 박사 논문에 도움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세계 TV 아카이브 연맹의 그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제 논문 그 영문 요약본을 보시고 이거 좀 발표해 주세요라고 하셔가지고 발표하게 됐고요. 네, 그 발표를 하니까 전 그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한국 회원사도 없는데 굳이 가서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좀 조심스럽고 우리나라 사정을 좀 말해야 되는 게 조심스러운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논의를 계속 해왔던 곳이더라고요. 그 TV 아카이브 연맹이라는 곳이. 그래서 그냥 방송사의 콘텐츠, 뭔가 TV의 라디오의 그 회사의 콘텐츠를 헤리티지로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이 모든 거의 참석자들이 다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제 이야기도 사실 한국의 아카이브 구축하고 말고 이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경험을 다 가진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인진 몰라도 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는 정치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심은 어떠냐, 뭐 이런 질문도 하셨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이제 아시아의 싱가포르의 아키비스트셨는데 이분 뭐 한국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기록원이나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방송 아카이브 수집을 하지 않나요?라고 질문도 하셨고 그러면서 뭐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좀 저야말로 좀 방어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 논의가 이루어질 거다 국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게 이제 세계적인 이슈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외국에서도 사실 이 논의는 많이 있죠. 왜냐면 OTT로 사실은 외국 방송사도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런 한편에서는 좀 공공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 제공에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밸런스를 맞춰야 될지가 항상 논의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아까 그 AI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제 AI를 활용한 좀 메타데이터 기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공통의 이슈였고 대부분 방송사 안에서는 방송사의 이제 아카이브 관리 부서겠죠. 아카이브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AI 기계 학습을 일부 콘텐츠를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그 대외 공개가 된 게 아니니까 내부적으로 좀 학습 실험을 좀 하고 있는 발표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정확도가 높지 않다. 이게 뭐 대부분의 결론이고 그래서 사람의 뭐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대부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정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일부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요즘 경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또 최신 그 트렌드까지 잘 들었고요. 우리 저희 새 공공 영상문화유산 정책 포럼의 운영위원이시고 또 처음부터 쭉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 분인데 우리 EBS 홍성구 부장님도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홍성구입니다. 저는 이번 포럼 세미나에 들어오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처음에 마민지 감독님 발언, 발표 내용과 그다음에 노 교수님 의견 이렇게 메모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 공공영상 토론이 조금은 늦었지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마 감독님 현장에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했어요. 각 지상파 방송사에는 기술적인 컨버터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화 포맷 21대9, 방송은 지금 4대3에서 16대9로 바뀌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카이브 담당자들은 이런 기술적인 건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공영상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비용 문제, 저작권 문제는 지금 아마 국내에 저작권 협회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영화하고 방송하고 콘텐츠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이런 게 아마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공영상 포럼에서 그런 협의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온라인 말고 앞으로 이제 곧 코로나19가 풀릴 텐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면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성구 부장님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네요. 오늘 정말 중요한 또 소중한 발제해 주신 마민지 감독님 또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발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건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도 사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담당자분들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전반적인 포맷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각 방송사마다 사실 포맷이 다르더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더 이루어진다거나 현장에서와의 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좀 더 유연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고요.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메일이나 아니면 공문을 통해서만 뵀던 분들을 실제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3시 시작해서 2시간 가까이 오늘 참 흥미롭고 중요하고 즐거운 어떤 세미나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7일 세계 시청각 유산의 날 제3회 한국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민지 감독님과 또 두 분 패널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접속해 주셔서 오늘 세미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 그 영상은 저희 그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 포럼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포럼, 즉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 포럼의 활동에도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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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여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모두 목소리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는데. 코바쿠의 이주한 팀장님도 처음